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센터장님이 쓰신 그 10월 전망 보고서가 있죠. 제목이 퍼플 오션. 네네네. 너무 이거 낭만적인데요. 이 10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네, 우선 서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9월과 10월을 그냥 연장해서 같이 묶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같은 이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 타이틀을 퍼플 오션이라고 드린 부분은 이제 퍼플이 이제 보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보라라는 색이 우리가 흔히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은 많이 익숙하실 많이 텐데, 들었죠. 근데 퍼플 오션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퍼플이라는 단어가 되게 매력적으로 저는 들리던데. 그렇군요. 네. 레드 오션이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이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블루 오션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념이 조금 크다라면, 과도기적인 상황이 이 퍼플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림. 좀 일부에서는 틈새 시장이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직 경제라든지 주식시장이 블루 오션에 도착했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초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블루 오션에 도착했다라는 증거는 없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레드 오션을 탈출하려 하는 조짐은 분명히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시장에 대한 그 참여자들에 대한 반응, 그리고 성장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 불안해지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전한 쪽으로 갑시다, 대기업이 망하진 않겠지 라고 하면서 일로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 왔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름뿐인 그런 대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봉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리고 도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줘보자 라는 것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전반적 성장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첫 출발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퍼플 오션에 대한 의미를 적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빅히트가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었었는데, 지난 주말에 제가 한 5시간 정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노래도 듣고 유튜브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빌보드에서 1등을 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가 왜 인기가 있는 거고, 이분들이 왜 그 능력이 있는 그 아티스트냐라는 것들을 제가 공감할 수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의 색깔이 퍼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묻어서 한번 써봤어요. BTS에 묻어서 가시려고요? 그러다 안티 생기면 어떡하시려고? 전혀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진짜 놀랄만한 그런 그 실력과 그 갖고 있었고,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예, 진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애들이 있나 보다, 이런 식의 생각이었는데 갈수록 뭐라 그럴까, 사이즈가 이거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분석하는 게 좀 그 직업병이다 보니까 그 뮤직비디오나 다이너마이트에 대한 부분 등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 또 레트로와 관련된 7, 80년대에 대한 감성을 심어줬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조합을 해둬서 보니까 이 노래가 빌보드에서 1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기업들이 이런 변화의 시도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기업들로까지 확산되고, 또 우리 현재 기성 기업들과의 협업이 얼마나 가능해질 수 있느냐, 이것도 앞으로 2, 3년 우리 경제와 우리 산업 지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빅히트 상장이 10월 중에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시장조사 들어간 정도로 알고 있고요. 뭐 정확한 상장 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럼 하여튼 그 올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까지 뭔가 이 엔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꼭 엔터라고 우리가 의미를 둘 필요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상당히 굵직굵직한 우량 기업들이 상장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현재 시장의 에너지가 충만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은 지난해까지 상장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지 못해서 외면받았었던 기업들의 주가가 2020년도에 재평가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떨 건가? 내년에는 투자자들의 목마름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가 됐는데
뭐 코로나 문제가 단지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언택트입니다. 배달 서비스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몰고 가면 지루하죠. 그러면 변화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노려봐야 되는 거는 우리한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여기에 상장을 성공한 부분을 베이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또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이 과정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상장 기업들은 계속 늘어났었거든요. 네. 예전부터 보면. 근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 상장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은 하나도 안 들어왔었어요.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나가서 애플이나 페이스북을 사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안 오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요가 강해졌으니까 여기에 어울리는 공급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빅히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상장, 우려한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상장만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공모주 투자가 유행이다, 여기에만 최근에 기사가 나가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이 기업이 상장을 한 이후에 다음 어떤 성장 모형과 성장의 목표와 이거를 무엇으로 제시하느냐, 이런 과정까지도 조금 이해해 보시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에 대한 건전함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 상장을 하는 데만 전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상장을 하면서 만든 그 자금으로 무슨 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이뤄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거는 알아요. 분명 뭐 어디에 갑자기 공장을 지을 수도 녹록하지가 않고, 하지만 뭐 해보지 않았었던 사업 아이템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한다거나, 해외에 정말 우리가 인수해 볼 만한 어떤 영업 가치라든지 연구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나 기술이 있게 된다면 그런 거 사는 데 쓰라고 지금 상장시켜주고 높은 밸류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노력에 대한 시도를 보여주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전 그 말씀에 참 공감이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나스닥의 큰 손으로 떠올랐잖아요. 네네. 10대 회사들, 뭐 성장 기술주 회사들의 투자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냐. 한국에서는 계속 박스권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실망한 네네. 투자자들이. 이게 문제는 우리 한국 시장의 디스카운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는 국산품밖에 없다라는 거가 가장 큰 핸디캡입니다. 정말 시장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우려한 기업들이 한국에 일부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면, 어렵게 우리가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안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말 그대로 해외에 팔 수 있는 정도의 상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거시적인 전망으로 보면은 지금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니,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가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니 뭐니 해서 오히려 뭐 이율이 높은 뭐 중국이 됐든 이런 신흥국 쪽으로 그 자금들이 몰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네네.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뭐 별로 들어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네네. 팔고 있지. 네네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글로벌 상황에서는 신흥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네네. 대한 질문이 갑자기 생기거든요. 우선 그 부분은 한국은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까 제가 방송 첫마디에서도 과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장에 이렇게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왜 외국인은 사지 않고 팔기만 하느냐. 가지고 있을 만큼 갖고 있으니까 못 사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경제의 성장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남다를 정도로 어떤 성장을 한다거나 이런다라면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외국인이 사줄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면 이미 유니크한 맛은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글로벌 그 시각으로는 지금 자금이 신흥국으로 옮겨가는 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건데, 네네. 우리는 오히려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현상,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인가? 지금 네네. 이 시점에 해외 투자가 맞는 걸까에 대한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첫 발을 저는 잘 내딛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다라는 것들로 결론 내려야 될 필요는 없고,
투자에 있어서의 다양함을 내가 장착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들만 생겨도 어느 정도는 그 발전된 단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은 그냥 주식을 할 것이냐, 부동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 이거 다 모르니까 그냥 저금할 것이냐,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 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정말 좋은 성과가 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운밖에 없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렇게 다변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활동성을 키울 수가 있게 된다는 변화는 경제의 감각을 기우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미국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지만 몇 년이 지나서 중국이 제일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생뚱맞게 유럽이 또 제일 좋아질 수도 있는, 그 경우의 수는 누구에게도 지금 기회가 제공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어쨌든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셨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정말 밖에 투자를 했을 때 그런 성과와 비교해서 우리 기업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뭐 좋고, 우리가 시험 어떤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않습니까? 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그 글로벌 뷰들, 그러니까 지금은 신흥국 쪽의 시장의 수익률이 좀 더 높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보다 어쩌면 한국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에는 네. 동의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잠재력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주가 수익만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조금 투자자분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문제는 우리 경제의 색깔을 좀 바꾸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과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느냐, 이를 판단하시는 부분 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충분히 이제 잠재되어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흥시장의 발전 속도가 남다릅니다. 그리고 지난 2분기까지 선진주국 경제가 대부분 두 자리 숫자에 가까운 경제의 후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제로에 가까운 그 성장 내지는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한 신흥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런 나라들은 21년, 22년 이후에 경제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되찾게 될 때 그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투자 자산 등에 대한 관심 등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신흥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고, 문제는 이제 10년 전에 신흥국 투자와 지금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주 높은 인플레로 인해서 자원 수출국 중심으로 좀 많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브릭스라는 말이 탄생을 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시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원 수출국 대상한 신흥국들, 뭐 남미 국가라든지 중동 국가나 상대적으로 매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생산성과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도 소비력이 강한 그 해당되는 국가에 대한 투자 자산이 유망한 자산으로 떠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당장 어느 나라가 떠오르는지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레이 달리오도 그 금과 중국 자산에 뭐 몰빵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올 초서부터 그 화두가 되었던 것이, 그럼 이러한 환경 하에서 성장주를 택해야 되느냐, 가치주를 택해야 되느냐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어쨌든 성과를 보면은 성장주 쪽의 성과가 훨씬 좋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 10월 달도 그럴 것인지. 네, 우선 짧게만 보면 성장주에 대한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충격을 받을 때도 그 충격이 덜한 게 성장주 쪽이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많고요. 특히 뭐 코로나19 문제가 혹여나 또 확대되거나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다면 그에 대한 데미지는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어 있는 가치주 쪽에서 데미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타일 투자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이 보고서에 전략적 탱킹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우선 탱킹이라는 거는 스포츠 게임에서 일부러 진다라는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프로야구에서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체 순위가 낮을수록 우수한 신인을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그냥 일부러 져서 이렇게 그 좋은 신인을 확보하고 중장기 전략을 보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탱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연말장이 뭐 올해 2020년도가 그렇잖아도 이제 좀 우울했는데 좀 시장이라도 화려하면은 얼마나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조바심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을 6개월짜리로 볼 것이 아니라 최소 2, 3년 정도에 대한 사이클에서 우리가 전제해서 본다면 4분기에 어떤 일시적인 후퇴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전략적 탱킹 과정이 21년도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승수 효과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신다라면 현재에 대한 어떤 우려나 아니면 조금 걱정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 내용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올해 정말 초보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낮을 때는 뭘 사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오른 상황에서 뭔가 종목에 대한 발굴이 정말 중요해지다 보니까 좀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뭔가 종목 발굴이 됐든 아니면 투자에 대한 어떤 그